요즘 은행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더 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고정금리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배경 알아봅니다. 김 기자,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싸졌다. 신규로 이제 대출 받을 때 얘기입니다. 금리 네. 상승기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얼마나 낮은 겁니까? 최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수준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동금리형이 연 5.52에서 7.48%인데 고정금리형은 이보다 더 낮은 4.62에서 6.47%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고정형 금리를 변동형보다는 한 0.7에서 1%포인트가량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장기간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가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고정형 대출 금리에다가 이러한 리스크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덧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처럼 변동형 금리가 그것도 1%포인트가량 더 높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이 10월 말 들어서 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5년물 은행채 금리는요, 이 지난 10월 기준 10월 말에 연 5.384%로 연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줄고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경색 우려가 좀 심화됐던 채권 시장이 3개월여 만에 조금 안정화를 되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 5년물 은행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10년물, 30년물 국채와 같은 이런 장기물 채권 금리가 같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작용해서 좀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떨어졌다. 반대로 이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올랐습니까? 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는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어떤 그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지난달부터 이 코픽스 금리 상승폭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 자체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픽스 금리는 자료화면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4.3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이 석 달 전에 있었던 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가져온 나비 효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지난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경에 좀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좀 튼튼하다, 좀 높은 것으로 좀 분류가 되는 은행채로 좀 시중의 자금들이 굉장히 몰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은행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자금난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당시에 나섰는데요. 그때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은행채라는 게 은행권 입장에서는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예적금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선제적으로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은행들끼리 좀 수신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결국에는 코픽스 금리 급등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연동이 되는 코픽스라는 지표는 은행들의 이제 예적금 금리랑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지금 예적금 금리는 요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당국이 이제 은행들한테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따라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원인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권에 향한 이 과도한 이자 장사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이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오자 은행권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정형 주담대의 이 가상금리를 좀 크게 줄였습니다. 앞에서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고정형 이 대출 금리를 변동형 보다 더 높게 산정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고정형에다가 가상금리를 더 많이 붙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은행들이 재량껏 좀 가상금리를 낮출 수 있는 폭이 사실 고정형에서 더 크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맞추라고 은행권에 공고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은행들이 고정형 대출 금리를
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낮춰왔던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뭐 55, 50이면 50이고 55면 55지 52.5는 왜 나오는 숫자입니까? 이게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은행권들이 이제 연말까지 좀 달성해야 되는 각종 목표치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매년 전년보다 적게는 2.5%포인트에서 또 뭐 크게는 10%포인트가량 전년 대비 목표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전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52.5%가 됐던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설령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신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좀 경감이 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당국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 갭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새로 대출 받는 분들은 당연히 고정금리 선택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인데 실제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형 이 비중은 29%를 나타냈는데요. 3명 중 1명이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고정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게 평균치로 보면 당국이 제시한 이 52.5%라는 목표치에는 한참 미달을 좀 하게 되는데 7월에 17.5%였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눈에 띄게 좀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신으로 잡혀 있는 통계가 이게 10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변동형과 고정형 간 이 금리 역전폭이 계속해서 커져왔기 때문에 이 11월 그리고 이달 집계에서는 고정금리형 비중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게 개별 은행으로 봤을 때 신한이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형을 택한 비중이 7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대출금리 1%포인트 차이면 주택 담보대출 만기 30년으로 잡았을 때 5억 원을 받았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한 3, 4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4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큰 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사실 고정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테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고정형이 또 더 낮다 보니까 이걸 택하는 차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당국이 고정금리 가입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변동금리가 더 싸다는 이유 때문에 안 했었는데 뭐 이번에 당국이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잘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랬는데 변동금리가 더 낮아지면 어떡하냐 이 문제는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미 이제 변동금리로 그러면 대출을 받아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자 부담 어떻게 낮추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나왔습니다. 네. 이 워낙 대출 금리가 또 높고 상환 부담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어떤 신박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차주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까지는 시간을 좀 버티면서 고금리 대출 위주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체크해 볼 만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정책금융 대출 상품, 현재로서는 안심전환 대출이 있겠는데 이러한 상품들로 내가 갈아탈 수 있는지 자격 요건부터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 대출 접수가 이달 30일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제공하기로 한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의 금리가 연 4에서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분간 3%대 주담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대출 모집인이나 또 토스, 카카오페이, 또 핀다 등과 같은 이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안심전환 대출, 대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해 본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고정형 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많이 낮아진 점을 활용해서 고정형으로 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라면요. 기존의 상품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변동으로 인한 이자 경감액과 또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따져보셔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 3%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3일 남았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